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의 성과로는 농축산물과 보잉 항공기 대량 수출을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고요? 네, 백악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전용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 관련 논의를 했다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다시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t's been pretty quiet.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를 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 성과로는 농축산물 대규모 수출을 부각했죠.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수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인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이 청정 지역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산업을 위한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을 포함한 수출 성과를 강조했죠.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rade has been very strong. We're getting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We're doing a lot of, there's a lot of things happening for the farmers. He committed to 200 Boeings, big ones. 하지만 앞서 기대했던 보잉 항공기 500대 수출에는 미치지 못했고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에 머물렀습니다. 히토류 생산과 가공 장비, 기술의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육을 다루는 무역위원회와 투저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논의 결과 설명도 있었다고요. 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허용될 수 없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조치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고 그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언급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타이완 해협에서 현상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공격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tha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단 대표를 중국 특사로 임명하며 외교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입법부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 임명으로 중국 특사의 격을 상당히 높인 것은 중국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칸다리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이란은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해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주권 인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배상 거부와 핵물질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상당 부분 해제 거부, 모든 전선 휴전과 협상 연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몰린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 동부 시간 16일 워싱턴 DC 인근 골프장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스티브 위코프 특사 등을 만나 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지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아부다비 공보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원자력규제청 역시 이번 화재가 필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 직원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24년 4월 4개 호기가 전면 가동되면서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25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바라카 원전이 표적이 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드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에선 뉴스 진행 도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آماده‌ام. تشکیل خط نشانه. بله. با نام- بذار پرچم امارات رو بگیرم. احسنت. خب. تشکیل خط نشانه رو بدیم. آها. حبس نفس. آتش. با نام و یاد الله آتش. یا الله.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타격 1순위로 꼽힙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자칫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진 않을지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바라카 원전 피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드론 공격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UAE 원전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UAE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며 UAE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란이 전쟁으로 문을 닫았던 주식시장을 재개장합니다. 지난달 국제선 하늘길을 연 데 이어 자본시장까지 정상화에 나서는 건데 휴전 상황 지속 여부가 관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란 증권거래소가 자본시장 재개를 위한 최신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증시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에 따라 주식 거래와 펀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NA는 이번 주 중반, 로이터 통신은 19일에 이란 주식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거의 80여일 만입니다. 이란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는 지난달 테헤란 국제공항의 운항 재개 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휴전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 속에 이란 사회가 정상화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5일부터 테헤란에서 4개 해외 도시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다시 열었습니다. فکر می‌کنیم خیلی زود طرح ریکاوری ما جواب بده و اگر شرایط استیبل باشه به نرخ پروازهای قبل از جنگ انشالله خیلی 하지만 테헤란의 국제선 운항 재개 이틀 만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하늘길 추가 봉쇄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의 항공유와 기내식, 항공기 정비 등을 지원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제3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 역시 지속 가능성은 휴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경우에는 이란의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기 추가 판매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타이완 관련 안보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죠. We discussed the Taiwan, the whole thing with the arms sales was in great detail actually, and I'll be making decisions. 이를 두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기로 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압박해놓고 정작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발언으로 타이완 지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타이완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아시아,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약해진 미국을 노출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또 악시오스도 트럼프의 발언이 타이완의 친미 정부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불안에 떨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는 것처럼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을 놓고 저울질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적 외교관,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 동맹국들과의 관계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전 세계는 긴장 속에 그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젯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한 상황.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복잡한 중동 정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석 달 넘긴 이란 전쟁, 미중 정상회담 뒤에 또다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대형 망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네타냐후 총리와 군사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그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또 그 미중 그 회담에서 나왔던 그 이란 관련한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내부 그 유권자들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일단락은 됐지만 또 9월에도 한번 만나고 지금 뭐 에이펙, 그다음에 G20 회의에서 계속 11월까지 만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나름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런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저도 놀랐던 것이 시진핑 주석이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뭐 투키데스의 그 함정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여지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로우 프로파일, 중국이 G2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낮춰 얘기했던 거를 이번에 먼저 얘기를 하면서 기존 패권국,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 패권국이 아직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강대국,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먼저 주도적으로 꺼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기자가한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이란 문제 많이 얘기는 안 하냐? 아니다.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란 얘기를 꺼내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상황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미중 전략 경합 안에서도 만약에 우위를 질려면 이 이란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게 뭐 전면전 수준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통행 문제나 아니면 핵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압박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제한적인 군사적 활용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대형 충돌이나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충돌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을 뺄 것인지에 고민을 하죠. 내 안보팀 회의를 소집했는데 외신에 따르면 내부조차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아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만이 이란을 공격하자고 그랬겠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쪽과 정보 협력을 하는 CIA라든가 국가 정보팀들은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직에서 빈손으로 귀국했다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만회하고자가 테헤란에다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보다는 봉쇄를 강화하면서 결국은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다시 폭탄을 투하하고 군함을 보내서 과연 뭐 하르그삼을 공격할 것도 아닌데 다시 무슨 AI의 폭풍 전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굉장히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생각하는 약간의 SNS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근데 저런 것도 가끔 나와야지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좀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또 올렸구나 하지 저것이 폭풍 전야로 정말 다음날 전쟁으로 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멘트에 대해서 과연 이란 지도부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 갔다 와서 조금 이란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돈줄을 조일 것이지 대형 군사 카드는 꺼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리 세력의 미 본토 테러 가능성이 또다시 언급됐더라고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란 쪽에서도 지금 압박 수위를 올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 쪽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본토 공격을 아마 대비하려고 억지력을 높이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졌던 게 바라카 원전에 대한 그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전략적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진짜로 바라카 원전을 이번에 타격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바라카 원전도 우리 타겟 리스트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게 워딩의 수준이었지만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은 없지만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핵 공격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다. 우리도 아직 드론이 있고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라카 원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거기를 더 넘어가서 우리도 참수작전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도 이걸 확전으로 끌고 가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진짜 실제적인 군사작전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tit-for-tat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이 우리도 걸프 동맹국한테 전쟁 비용을 부과할 것이고 미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적 그 신호를 미국에게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국 다 확전으로 쉽사리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 들어봤는데요. 한편에서 협상 물밑 논의가 재개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 협상이 잘 진행이 돼야지 자기네들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된 요인이 뭐냐면 물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부 역량도 분명히 높지만 결국은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과다르항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이 돼야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인이 돼서 중재국으로서 역할하게 개입을 했는데 내무부 장관이 만났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측이 조금 이런 그런 운용, 그러니까 그 과다르 항이라든지 연결되는 그 여러 가지 망들,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석유 송유관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연히 핵 협상 관련해서도 저 의견들을 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일 핵심은 보통 그 협상의 중재자로 나섰던 것은 무니르 하고 샤리프 그 총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무부 장관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협상 국면에서 조금 더 이란과 파키스탄을 좀 내부 조율을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협상 얘기도 나왔겠지만 그 향후 어떻게 국가 재건이나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미국의 불신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이란 파르스 통신을 통해서 이란의 그 선결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또 미국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으니까 배상금을 내라는 거고 핵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440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고 배상금은 전혀 있을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전쟁 전후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백 박사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중재 노력도 어느 정도 접점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질적인 동상이몽도 이렇게 동상이몽이 있을까? 세계 각국의 휴전에서 종전으로 가는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짚어보면 이렇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에서 휴전이 종전으로 갈 가능성은 단기에는 쉽지 않다. 결국은 양측이 무기가 소모되고 양측이 극단적으로 피로감에 빠질 때 마지못해서 그냥 휴전이 종전으로 되는. 사실은 1953년 7월에 한국전쟁도 휴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고 있죠. 종전 없이. 그래서 아마 이란과 미국이 접점을 찾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 미국 지도자, 미국 본토에 대한 이란의 공격 이런 이야기는 이건 조금 너무 나가고요. 테헤란에서도 뭐 반정부 인사들을 처형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테헤란 내부도 경제적 또 정치적 저항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란이 침대 축구를 전개하기는 하지만 공격 축구로 나가기에는 특히 본토를 공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인내심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양측이 이렇게 저강도의 도발 속에서 시간이 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야 협상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접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조건 없는 호르무즈 개방인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했고요.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그리고 전용 보험 출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통제권이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란은 미국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갖고 쥐고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깨면 우리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언제든지 부활을 해서 유가를 올리고 이런 국제 유가를 올리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미국이 쉽게 이 조약을 깨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걸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왜 이 통행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갖고 있냐면 미국이 자기네들에게 원하는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을 때 최소한 이거라도 확보를 해야 국가 정권의 생존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권 생존 유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유인을 못 받고 이렇게 다 나간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협상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려고 지금 계속 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항행을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어떠한 그 경제 유인들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지금 1000억 동결된 자산 다 원하는 게 아니라 25%만이라도 좀 우선 풀어달라.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항행을 이렇게 뚫어내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는 무조건 선결 조건으로 니네들이 포기해야지 할 거야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는 순간 경제적 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자기네들의 협상 카드를 다 뺏기고 들어가는 건데 그럴 수 없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협상이 되려면 서로 양측에서 그거를 좀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란은 던진 게 마지노선이 동결 자금의 4분의 1은 좀 풀어달라 먼저. 그러면 뭔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전향적으로 동결 자산의 뭐 50%라든지 75%를 먼저 푼다고 한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도 그 통행료 관련한 것들은 안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단 이제 통제권은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 위협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호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협상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양측이 조금 더 양보하는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란은 조금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직까지 양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그 항행 관련해서는 니네들이 그런 걸로 경제 유인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협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강경파가 득세했다 이러지만 나오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뒷걸음질 치면서 좀 공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지금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더 나간다면 협상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할지 안 할지가 저는 그 궁금증이라서 아마 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중단과 관련해서 20년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진짜 20년이 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했던 2015년의 핵 합의가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이 이제 15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최소한 오바마 때 핵 합의보다는 잘했다. 그래서 20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란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은 15년이나 20년이나 핵 농축 금지를 지키는 데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의 예민한 반응 중에 하나가 6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440kg. 이거를 이제 80%로 농축으로 올리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11개의 핵무기가 나온답니다. 이거는 이제 핵 독점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이거 휴전, 종전 없다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압박 설득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이란에 대해서 정책을 전쟁까지 했는데 뭔가 승리했다라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지 핵 44kg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농축금지 기간 5년 늘린 것 같고 내가 이란에 대해서 압박 핵 문제를 해결했다. 이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20년보다는 저는 러시아가 중재했던 440km를 러시아 영토, 뭐 카스피해 북쪽은 러시아 영토니까 그쪽으로 440km를 드러낸다면 이거는 그런대로 뭐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푸틴의 제안에 대해서 당신은 빠지고 우크라이나 문제나 해결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충안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게 all or nothing. 당신이 이득을 얻으면 내가 손해라는 지금 양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란에서는 농축 우라늄 러시아 반출 논의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 조금 전 뭐 트럼프 대통령 진짜 20년 이야기도 했는데 이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남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20년 관련한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들이 원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이건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해서 우리가 핵 주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란 측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런 상징적인 걸 해주면 그 다음에 얼만큼 그런 경제적 유인을 주겠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20년은 가장 큰 것은 아닌데 말씀 주신 대로 농축 우라늄 프로를 어디로 빼느냐. 지금 이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60% 정도는 미국에 빼겠다. 근데 나머지는 러시아나 다른 곳에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러시아에 뺐던 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 포에니 전쟁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에 가서 무기를 다 주면 너네들 이렇게 평화 협상을 맞고 해줄게라고 했는데 무기를 다 주고 나니까 자 이제 너네들 여기서 아예 다 나가서 아프리카 저쪽으로 가라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평화 협상을 해주지 않겠냐 했더니 너네가 무기가 없는데 무슨 번냐 해서 결국은 카르타고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태까지 계속 신뢰를 안 지켜주고 어겼던 그리고 JCPOA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어긴 거 하나도 없는데 스냅백으로 했던 그냥 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걸 다 뒤집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60%는 미국한테 주겠다. 근데 40%는 러시아에 줘서 만약에 미국이 거짓말을 했을 때 돌려받아 오겠다. 그래야 그런 안정장치가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머릿속에서 지금 지워야 될 것은 오바마 컴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를 떼고 과연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란의 핵 능력을 어떻게 현저하게 줄일 것인가만 집중하면 충분히 협상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안에 나는 오바마안보다 더 좋게 해야 돼라는 게 자꾸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란도 어정쩡한 지금 안들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안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들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란이 우리가 최근에 뭐 강경파가 잡아서 모든 게 강경파를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파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한테 줄 건 주지만 우리의 핵 능력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오도했던 강경파가 다 잡고 있어서 흔들리다가 아니라 협상파들이 나름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가고 자기네들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안들을 좀 던져주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 이란이 던지는 안들에 대해서 절대 안 되고 전액은 440kg 우라늄 전체가 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핵은 시작부터 폐기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 핵시설 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은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예. 한 곳을 살려달라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도 더 진전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더 압박을 해서 더 많은 걸 얻었다라고까지만 되면 좋은데 자꾸 완벽한 승리를 자꾸 원하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그것을 계속 하니까 지금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러시아 반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자, 과연 미러 정상이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 이란 전쟁 관련해서도 분명 이야기를 나누겠죠? 네, 중러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네, 예, 중러 정상. 이 문지방 베이징의 문지방이 정말 닳다고 하는데 요즘 정말 중국 잘 나가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정도로 세계 각국의 뭐 정상 지도자 외교 부분들이 베이징 서두공항에 내리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가장 핵심 요인은 뭘까? 결국은 중러 연대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란 문제겠죠. 자, 아마 저는 푸틴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렇게 속삭이지 않을까. 야, 그 440kg 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해보자. 이거 우리가 하면 문제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을까. 사실은 미국과 지금 러시아 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말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주문하는 건데 여기 와서 삼각 카드를 쓰는 거죠. 자, 요 이란에 대해서 협조할 테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또 하는 거죠. 지금 푸틴하고 우리가 이런 논의인데 이거 하면 당신이 괴로워하는 이란 전쟁이 끝날 수 있어. 이렇게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 유혹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럴듯한 안을 제시하죠. 푸틴이 베이징에 오는 자체만으로 이란은 뭔가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네. 중러가 그래도 우리 편에 서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국제 정세가 형성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양보를 할 가능성은 또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 지금 구조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소모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양측이 이 전쟁을 왜 계속해야 되지?
그러면서 중러가 연대를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란 전쟁이 결국은 잠잠해지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봅니다. 그 대만 무기 판매 문제도 이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했다고 하면서 동맹국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가장 중요한 미중 정상회담의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언타처블, 논의하지 않는 이슈를 이번에 꺼내 들었어요. 대만 관계법은 뭐냐면 79년에 미국이 대만과 단결을 하면서 그러면 대만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대만 국제관계법이라는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미국 국내법으로 저장을 했고요. 지난 80년은 레이건 행정부 때 6개 Six Assurance라고 해서 대만 관계법을 절대 폐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에게 무기 판매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그동안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가서 이것도 수정할 수 있다. 지난해 110억 달러의 대만 무기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140억 달러 올해 걸어졌습니다. 그거를 카드로 칩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이란 문제에 관해 협조를 하면 우리가 140억 달러의 대만 무기 판매를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이란 문제에 관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놀랄만한 제안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대만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텔레비전을 제가 좀 봤더니 차관이 파랗게 질렸고 장관도 필렸고 라이칭도 대만 총통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한국 안보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불안감까지 와서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폭탄이 대만 관계법 Six Assurance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얻은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얻은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있었던 게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해서는 우리 중국도 통행료, 이란 통행료 그렇게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42%, 43%, 그러니까 보통 410만 배럴에서 43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통행료를 낸다고 한다면 지금 또 이란이 제시한 그 안으로 보면 하루에 420만에서 430만 달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60억 정도 되는 돈을 매일 낸다는데 그걸 365일로 계산하면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이 되면 쉽지 않을 거다. 통행료 얘기하는 거. 그런데 그거 외에 보면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주도를 할 테니 호르무즈 자유항에 관련한 그런 결의안을 해달라 그랬더니 중국이 그거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 이쪽에서 요청을 해야 될 이란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상충한 의견을 이미 협상 전에 중국이 다 던졌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란의 농축우라늄 핵주권, 그러니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이란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한 국제 연대로 해서 푸는 것도 외교적인 게 먼저다. 근데 그 외교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협상 시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잘 협상해서 풀어라.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상당히 줘서 풀어라 하고 이란 편을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그 이란 관련해서 중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꺼냈죠. 이란 관련한 문제를 중국한테 얘기를 하면 너무 부탁할 게 많아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 이미 그 이야기, 그 발언이 지금 중국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얻은 게 이란 관련해서 얻은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게 드러난 그런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란 전쟁의 출구는 명확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변국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돌파구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광주 곳곳에서 5.18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려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옛 전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5.18 정부 기념식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에서 엄수됩니다. 옛 전남도청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건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곳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이어갔던 곳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복원공사가 시작돼서 지금은 1980년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앞으로 5.18 가치를 전하는 교육과 추모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오늘 오후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념식 주제는 5월 다시 광장을 품다인데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와 또 5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등 3,000명이 참석하는데요. 금남로 방면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초청장 없이도 누구나 함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말 5월 영령들이 영면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5월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식과 추모제가 열렸고요. 또 금남로에서도 주먹밥 나누기 등 60여 개 부스가 마련돼서 5.18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어제는 오후 5시 18분에 맞춰 5.18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행사 내내 조속히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1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한국과 중국 등의 과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세와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등을 선택지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로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AI 생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를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로 발사하고 항공기는 화염 속에 산산조 조각납니다. 종전 합의에 협조하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압박의 취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뜻밖의 칸 영화제 기자회견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이 세 사람의 해로운 남성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신작 영화와 함께 칸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독선적 성격의 영화 감독을 연기해 찬사를 받은 바르뎀은 기자회견 도중 익숙한 이름들을 호명했습니다. And that problem also goes to Mr. Trump, Mr. Putin, and Mr. Netanyahu. And I'm gonna bomb the shit out of you. It's a male toxic behavior that is creating thousands of dead people. 자신이 출연한 영화 내용과 연결해 세 사람을 비판한 바르뎀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Gaza, for example, coming again into that, it has been committed and is still being committed. Genocide is a fact. 바르뎀은 세계 영화인 중 가자 전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인사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탄하며 여기 연루된 이스라엘 영화기관과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영화계 거물 로버트 드니로는 800만 명 넘게 동참한 노 킹스 집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We still believe in the core American values of justice, equality, decency, and kindness. Because we're going from the streets to the ballot box, and because we all deserve a country with no kings, no Trump.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무대에서 대중문학의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은 막강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휴전이 무색하고 종전은 기약 없는 상황. 반전 메시지가 이어진 지난 3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은 풍경이 칸에서도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특히 조정이 와서도 영업이익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오늘 오전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중대 기로를 앞두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곳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사후조정 회의를 1시간여 앞둔 지금 이곳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듯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노사는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습니다. 어제 노사가 비공식 만남을 가졌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게 사흘 뒤인 오는 21일입니다.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낸 가처분 신청 심리는 앞서 2차례 열렸습니다. 법원은 총파업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모레, 이르면 금년간에는 재판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사는 총파업 기간 핵심 공정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최소한의 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도 반도체 생산 유지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입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죠. 다만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 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얻은 본업의 수익을 뜻하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노동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노동의 성과로만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반론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영 판단에 따라 미리 떼어가는 행위는 이 법정 순서를 무시하고 재무, 회계, 세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영업이익에는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엽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실 이제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급 기준과 상한액과 명문화입니다. 사실 이제 지급 기준은 워낙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정하자. 그다음에 그 상한액, 지금 연봉의 50%가 캡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사측에서 얘기했던 그 EVA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EVA가 이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급을 어떻게 해서는 회사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 조정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EVA라는 게 아까 순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자본 비용은 자비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자본 비용을 높게 설정되냐 낮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적거나 맞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가족이라는 그 호소를 했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네. 이게 좀 어떤 상징적 제스처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노조에게도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일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주 행동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단체 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우리 노사가 그냥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우리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좀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송희 삼성지부 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파업을 앞두고 이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노조 집행부의 어떤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 노조의 지위를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그런 긴급 중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어떤 강경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노조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번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조직은 초기업 노조고 이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성이 있는 건데 이제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과반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잊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법적인 행동들은 다 그냥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 절차를 거쳐서 파업권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한 90%로 훌쩍 넘겨버렸죠. 여기에 대한 정의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1년 동안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그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이런 법적의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단결하지 못한다. 어떤 그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사측과 개별 고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노노 갈등 부각될 때 그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과 스마트폰 부문의 조합원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노조에게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것도 지금 결과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과급의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오전에 반도체 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회사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부문이 다른 독립체의 회사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 거대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건 상향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초기업 노조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네. 하는 것들은 어떤 단결을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인다라는 맞습니다. 해석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입니다. 네. 일단 발동 조건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어떤 경제적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공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뭐 현장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 중에서 국민 경제를 해야 하는 이게 우리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중재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선 4차례 정도의 우리나라가 긴급 이 중재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3사례는 공익 사업에 해당된 거였습니다. 대한조선공사와 최근에 있었던 2005년도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사례지만 그건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운송업이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90년도에 있었던 현대 그룹의 이런 사기업에서 긴급 중재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정권을 정말로 발동하게 되면 그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발동되는 즉시 30일 동안에 그 쟁의 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노위에서는 바로 이 조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후 조정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하고 있는 조정 절차를 끝나고 나서 임의적인 장치로서 파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는 거니까 단체 협약 체결로 가는 거지만요.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긴급 중재권은 당연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조정되지 않으면 이 정부가 나서서 이 중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재의 효력은 뭐냐면 원래 단체 협약이라는 게 노사 간 합의해서 그 합의의 산물인 단체 협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중재로 넘어가면요. 그게 무효화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중재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극단적인 그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긴급 조정권까지 발동을 했는데도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 이 긴급 중재권에 대한 그 긴급 조정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조정권에 대한 그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요. 노동조합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의무들 그러니까 책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그 또 사측이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원은 21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노조의 파업은 중단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임시 결정권 그러니까 파업 중단을 요청을 드린 거니까 가처분하면 일단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게 그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이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급 임금성이 아닌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는 물론 우리가 조정의 전치를 거쳐서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그 목적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그 목적의 정당성은 부합하지 않는 정당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정에 속하는 사항은 그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회사의 영업이익을 노동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법 관점에서 보면요, 영업이익은 순수 자녀이익인 거죠. 그 취업은 권한이 결국에는 주주에게 귀속되고 그 귀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되게 돼 있다. 근데 노동법 관점, 노동자의 관점에서 돌아와 보면 영업이익이 결국
노동자의 생산 활동으로 일어나서 창출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분배 요구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이 요구는 정당하다는 시각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비율과 방식의 결정이 있는데요. 그게 노사 자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거고 노동자가 법률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초과 이익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달라, 노동자의 몫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네. 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그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삼성전자 이 사건을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1등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 선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면 다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의 사례가 앞으로 갈등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잘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그런 협의로 해결이 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사후 조정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18일 오늘에도 이제 사후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그 서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호 중간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 얘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대화로 풀어나가길 원한다는 게 있어서 상호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장을 만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맞습니다. 됐으니까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000포인트 돌파 후 6%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상승세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개인이 순매수, 외국인이 순매도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반도체 추세가 꺾였다는 비관론과 더 오르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낙관론이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7,300포인트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7,35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큰데요. 현재 1.7% 정도 떨어진 1,11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0포인트를 지난주에 달성하자마자 곧바로 추락하기 시작해서 6%나 빠졌었는데요. 오늘도 하락 출발하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엔비디아 실적에 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파업 이슈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지 정부가 과연 강제적인 수단까지 발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결국 1,500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연일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신 폭탄 매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0.4원 오른 1,501.2원으로 개장해서 현재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502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군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부르며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군 사단과 여담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 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부르며 헌법에도 이를 반영한 상태인데요. 최전방 부대들의 무장력 강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군사 조직 구조도 개편하고 군대를 편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도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전방 지역 북한군의 조직과 기동 전술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불러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어제는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날입니다.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이자 두 국가 선언 이후 북측 인사가 남한 땅을 밟은 건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다분히 이를 의식해서 남북이 철저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걸 거듭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또 체육 교류 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대남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걸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은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자살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생면부지의 타인이 건넨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기도 하는데요. 한 고등학생의 사연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가운 난간 위에 올라 세상을 등지려고 한 순간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학생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꼭 찾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제보를 보내온 학생을 YTN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학업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무작정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난간에 올라가는 순간 아저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학생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 한마디는 삶을 포기하려던 학생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나를 위해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A양은 당시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수소문한 지 5개월째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은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YTN에 사연까지 보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조금씩 다시 삶을 붙잡아 보기로 했고 지금은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었시 그날 아저씨의 말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취재진은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의 협조를 얻어 어렵게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남성은 학생과 만나는 대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잡아준 학생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며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벌써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3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그늘에 자리를 잡고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땀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물을 들이켜도 달궈진 도심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시원한 바람이 안 나고 더운 바람만 그래도 좀 더 낫게 붙이는 거예요. 아직 5월인데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에 시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작년 5월 때는 이렇게 덥지는 않았거든요. 벌써 3주 동안 넘어가 보니까요.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 단 이틀 만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26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와 강원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명, 충북과 충남, 경북에서 각각 2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감시 첫날인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숨진 80대 남성은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 사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 달 넘게 빨랐습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나 임산부, 어린이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도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대구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던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안동은 33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